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 기자, 러시아 전쟁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큰 변동성 없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02% 내린 2,729.56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광만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낙폭이 좀 컸습니다. 0.81% 내린 927.11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불안 요소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인데 미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상하이 봉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몇 거래일 동안 계속됐던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이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요 3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700억 원을 사들였고요. 그나마 오늘 기관이 소폭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S-오일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신한지주를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로 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만 역시 2,800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 사이 쌍용차 인수대금이 미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획 해제한다라는 공시를 냈는데요. 때문에 관련 주들이 모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에디슨 EV가 12,25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UNI도 하한가인 17,350원에 네.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심층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그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태영건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태영건설이 경기도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017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따른 건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패소하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특징주는요. 코스피 시장에 오늘 코람코 더원 리츠가 상장을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공모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장을 시작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리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코람코 더원 리츠. 공모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첫 거래를 시작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공모가 기준 연환산 6%대의 수익률이 기대되면서 상장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선 6조 6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자산 회피처로 상장 리츠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 리츠의 경우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돼 있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되는 만큼 인플레이션 해지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5.5에서 한 7.5 정도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배당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기에는 리츠가 이제 어쨌거나 부동산 기초 자산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좀 해지 수단으로서 리츠가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요 상장 리츠의 주가 수익률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하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최근 두 달간 17%를 넘는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을 자산으로 편입한 롯데 리츠 역시 10%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간 주택과 오피스 중심에서 최근 신한서부 T&D 리츠 등은 호텔과 주유소 등의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면서 투자 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이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등 부동산 형태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향후 투자 자산 편입 시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리츠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앞서 지 기자가 오늘 시장이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에 대한 관망세입니까? 네,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와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지난달 발표 때는 6%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발표에서는 5.5% 정도의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만약 이 지표가 폭등할 경우에는 긴축에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됩니다. 올해 초 미국 오미크론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고용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보다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축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측대로 나와준다면 5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일정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 국내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1.95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에 더불어서 미국의 자산관리회사 번스타인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94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PC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이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과 주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날 나오는 수치들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가도 여전히 증시를 짓누르고 있죠. 네, 현재 국제 유가는 잠시 고공행진을 좀 멈춘 상황인데요. 상하이 봉쇄에 따른 중국 원유 수요의 감소 그리고 예멘 반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감소 규모와 또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 여부에 따라서 또다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유가 상승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이 유가의 흐름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조항을 폐기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신냉전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 상황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80%까지 늘어나면 좋죠. 대출 늘어나면. 당장 못 샀던 사람들이 집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또 다주택자들도 가격 올리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이게 좀 빚을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 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대출 규제의 파격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는데 대출 실수요자와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들 전망해 봅니다. 먼저 인수위원회는 현재 LTV는 완화돼 DSR의 완화 여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성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다시 말해 LTV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상한을 80%까지, 처음 집을 사지 않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집값은 얼마인지 지역은 어디인지에 따라 20에서 70%까지로 운영됩니다. 결국 대출 문턱을 낮춰서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도 이 공약에 맞춰 규제 완화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와 금융위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약인 LTV 완화는 실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다시 말해 DSR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인 DSR 규제가 계속되면 LTV 규제를 완화해도 연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DSR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권에선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DSR 규제 시행을 늦추거나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위는 현재까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새 정부가 LTV 완화를 한다라고 말하는 데 이어서 DSR 완화까지 네.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LTV 완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LTV 완화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조치인데요. 그런데 이 DSR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고소득자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젊은 층이나 월급쟁이들은 등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규제 지역에서 9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LTV가 현재의 40%에서 70%로 높아지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단지 1,000만 원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예.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40%, 즉 2천만 원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반면에 1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건가요? 네. 예, 연봉 1억 원인 경우에도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LTV 70%가 적용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기존보다 3억 원 더 많은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연봉이 높기 때문에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건데요. 똑같이 9억 원의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 차주는 5억 3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연봉 1억 원의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없지만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결국 새 정부는 DSR 규제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은행들 돈 떼일 우려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상환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네. 거론되는 걸 보면은 이 대출 완화라는 게 사실상 이 무주택자들에게 네.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데 맞아요. 방점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DSR 규제 완화, 이 어떤 안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인수위 일각에서는 현재 2억 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되는 DSR 규제 기준을 5억 원 초과 대출로 이렇게 완화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5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생애 처음으로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LTV 80% 규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과 이제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2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어도 이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더 숨통이 트이게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5억 이하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적용을 안 받는 걸로 하겠다. 지금 네. 그런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거고. 네네. 그런데 아직 지금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인데 네.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막 대출을 풀어주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전세 자금은 임차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이제 내어주고 있고 지금은 근데 5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기존대로 전세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연 5천만 원으로 막아뒀는데 이거를 연 소득만큼 빌릴 수 있도록 한 은행들이 늘었고요. 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 한도도 풀었는데요. 사실상 LTV와 DSR을 제외한 모든 이제 은행들의 대출 규제 한도가 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새 정부가 출범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렇게 푸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은행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지난해 7월 가계대출 총량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대출 규제가 도입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주식과 이제 가상자산 투자 열풍도 꺾이면서 은행권의 대출은 석 달째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출 증가로 역대급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올해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출 감소로 실적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즉 더 이상 이제 대출을 틀어막을 이유는 이제 은행들에게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또 새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확실히 주다 보니까 은행들도 서서히 이런 기조에 맞춰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올해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로부터 분기별 혹은 월 단위로 대출 총량을 보고받으면서 관리해왔던 이제 것과는 확실히 달라진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대출 증가 폭이 둔화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대출 총량 자체가 감소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또 그만큼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은행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하면 대출이 아마 더 본격화될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겠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봄철 이사 수요를 앞두고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돈을 더 빌리기 쉬워지니까 예. 이제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 여력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1주택자의 이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아타기 이사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조사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이제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DSR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집값은 올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 대출 규제를 확 풀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할 경우에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기본 원리이고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택 가격의 하방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때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적절하지는 않다. 네, 인수위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금융위원회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완화 폭을 두고서는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현 정부와 각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이제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빨라야 다음 달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값이 좀 네.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입니다만 이 가계비 자체가 위험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수준 괜찮은 겁니까? 더 늘어나도?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20%가 넘어서서 관련 통계치 이후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예. 민간 빚이 우리 경제 규모의 2.2배를 벌써 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도 이제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인수위로서는 고민입니다. 다만 최근 주택 매매가 둔화된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를 완화해도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은행권에도 물어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모두 현재의 이런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분명 손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금리 상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문턱을 낮추는 건 위험하다고 이제 경고를 하는데 무턱대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건요.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나서 대출 부실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이제 대출자의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대출 한파 사라지나 DSR도 풀리나. 네, 이렇게 하겠고요. 해시태그는 대출 셧다운은 이제 옛 이야기. 억대 마통 돌아왔다. 드디어 내 집 마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이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25일까지 치러야 했던 잔금은 2,743억 원. 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 예치에 실패하면서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기한 내 인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투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26일 이후 곧바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에디슨 모터스 측은 쌍용차의 상장 유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공고된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계약서를 한다면요. 4월 1일이 관계인 집회 기일이 있고 그러면 관계인 집회 기일 5영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 잔금 납부일이 맞아요. 저희가 그 전에 이미 관계인 집회 기일 연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판단 하에 잔금 기일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던 거고. 에디슨 모터스 측은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잔금 미납이었던 만큼 계약금 305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 인수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에디슨 모터스의 주가는 하한가인 12,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 쌍용차 매각이 삐걱대고 있다 이런 얘기 앞서서 이제 임 기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고됐던 결과였죠?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에디슨 측이 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선언할 당시부터 이 업계 반응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까 뭐 앵커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단순히 연매출 차이만 봐도 30배를 훌쩍 넘어 수준이고요. 결정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인수 무산으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쌍용차 부채 7천억 원의 경영 정상화와 미래 투자 자금까지 더하면 1조 5천억 원가량 예상됐는데 에디슨이 인수 자금으로 써낸 게 고작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예. 또 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낼 것이냐. 이 재무적 투자자, 즉 이 사모펀드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인수 이후에 유상증자의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심지어 쌍용차 평택 공장 부지를 팔아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채권단은 물론이고 쌍용차 노조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마저도 함께 하기로 한 이 사모펀드 키스톤 P가 인수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요. 또 다른 사모펀드인 KCGI도 사실상 발을 빼면서 당초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해 한영회계법인인가요? 이 쌍용차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법원에다가 보고서를 낸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수전 참여자들이 이탈하는 모습 자체가 대체로 좀 존속하는 것보다는 청산하는 게 낫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산에 대해서 쌍용차 내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새로운 인수 후보들 찾아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밟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지난해 6월 매각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전에 이 석 달 뒤에 내놓을 예정인 이 전기차 제이백을 비롯해서 불투명했던 이 친환경차 산업이 좀 더 이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이나 이 중국, 사우디 업체들과의 협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출고 물량만 현재 13,000대 가량 되니까 반도체나 이런 부품 수급만 잘 되면은 생산 라인을 2교대로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매각하면 잘 될 거다.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어디까지나 이건 뭐 쌍용차 내부의 주장인 것 같고요. 예. 뭐 쌍용차 인수에 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가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지난 인수 전에 이제 그나마 좀 자금력이 좀 된다는 SM그룹이 이제 물류회사인 SM그룹이 깜짝 등장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예. 금세 포기를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쌍용차의 강점은 뭐니 해도 이 디젤 SUV나 뭐 픽업 트럭 같은 건데
지금 이 완성차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동차 업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전기차인데 쌍용차는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기술도 설비도 거의 전무하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완성차 회사의 차량을 위탁 생산한 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쌍용차가 위탁 생산 업체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이 광주형 일자리 수준으로 직원 연봉도 깎고 직원 수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쌍용차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완전 고용 승계거든요. 요약하자면은 이 경쟁력 있는 주인을 찾기도 또 위탁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청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코앞입니다. 앞으로 쌍용차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이 쌍용차 문제를 쉽게 다룰 수 못하는 게 임직원 수가 5,000명 됩니다. 여기 예. 딸린 이제 부품 업체까지 하면은 그 쌍용차로 인한 어떤 전후방으로 식구들이 어마어마한데 예. 다시 말하자면 이건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거란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 최근 르노 삼성차가 사명에서 삼성차를 뗐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내 완성차 회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쌍용차 두 개가 남았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독점을 견제하고 또 요즘 이제 인기인 이 수입차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을 유지를 하려면은 그래도 이 쌍용차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되게 높거든요. 예. 이 후보 시절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쌍용차 관련 발언은 없지만 쌍용차의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 정권 초기부터 쌍용차 청산에 서두를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쌍용차 주채권자가 이 국책은행의 산업은행인 만큼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새 정부 기조가 노동 유연화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아마도 좀 강력한 구조조정 같은 걸 좀 수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쌍용차 참 안타까운 마음을 좀 담아서 쌍용차 주인 찾기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유튜브 제목을 달고 해시태그는 쌍용차 에디슨 인수무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새롭게 부각되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작된 2019년을 전후해 세계적인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중심으로 보고 이곳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홍콩 같은 데가 이제 미중 마찰에 의해서 누려왔던 금융 중심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거기에 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나 인프라가 좋고 규제 수준이 선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둥지를 트는 걸까?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정책들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싱가포르의 최고 법인세율은 17%로 우리나라가 25%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만약 신설법인이라면 설립 후 3년까지 일반 과세 대상 소득의 10만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 75%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가 없다는 점도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한 조세 혜택은 더욱 풍부합니다. 싱가포르는 금융사들이 국제거래를 통해 얻는 역외 소득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새로운 금융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전체 금융기관 153곳 가운데 149곳, 즉 97%가 외국 기업입니다. 싱가포르가 마련한 강력한 조세 정책에 기업들은 매료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대도약을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분석해 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금융 허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그럴만 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건지 성장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심층기획의 첫 주제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택한 건데요. 먼저 문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법인세율은 물론이고 싱가포르는 증여세나 양도세, 상속세도 없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와 재투자가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세 정책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도 많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경 간 경계를 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면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으로 진출하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향해 발길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지난주 증시 프리즘 시간에 제가 테마섹의 블록딜 소식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예. 이 테마섹이라는 건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입니다. 정부가 100% 소유한 투자기관으로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큰손인데 이 100% 정부 소유지만 동시에 회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상업 투자 회사입니다. 따라서 국부 펀드인데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자산과 외국 기업 투자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시장의 개방성이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싱가포르 증시 자체도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데 실제로 현재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열의 셋 이상은 해외 기업입니다. 예. 즉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쉬울 뿐더러 정책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자본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문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증시 환경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증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 버핏지수로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지수는 GDP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버핏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버핏지수는 지난해 128.8%를 기록하며 연평균 105.8%로 기록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증시 선진 국가들의 버핏지수도 살펴보죠. 미국은 166%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캐나다 145%, 일본 123%,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10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의 버핏지수는 4년간 연평균 무려 194%에 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싱가포르 증시는 해외 기업들의 상장이 유난히 활발합니다. 지난달 기준 싱가포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모두 672곳인데요. 이 해외 기업만 229곳으로 전체의 34%에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0.6%에 불과하고요. 또 다른 아시아 증시 선진국인 일본은 1%, 홍콩은 3%에 불과했습니다. 싱가포르 증시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상장 문턱은 낮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해당되는 싱가포르 카탈리스트 시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장에 입성하려면 우리나라와 달리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이 증권거래소에서 인증을 받은 민간 스폰서를 통해서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상장 요건도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을 매료시킬 인센티브도 확실한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들입니다. 자본소득세도 없고요. 배당 소득세 또 주식 양도세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해서 싱가포르와 같이 체제를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금융 체질을 선진화시켜야 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싱가포르의 선진국과 비슷한 체질 자체를 배우고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싱가포르의 사례를 우리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기업에게는 법인세 완화 등 각종 조세 정책에서 가감한 이 규제 혁파가 필요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소득세나 주식 양도세 등을 폐지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의 정책 개선이 가장 쉽고 빨리 우리 자본시장의 경직성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관련해서 학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본시장이
제값을 못 받고 있더라라는 그 말이죠. 투자자들이 장기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그 말이고, 기업의 그 성장에 필요한 자본 조달 기능을 하는데도 애로점을 갖더라라는 그 말이죠. 투자자가 생각하기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들은 우리가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고, 기업의 그 재무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네, 정부가 주식 투자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처럼 좀 제약이 많을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그 세금을 오히려 더 키울 그런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네.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잖아요.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네. 안 그래도 이 저평가된 우리 증시에서 양도세까지 걷게 되면 투자자들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건 국회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참고로 시장에선 폐지보다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거나 대주주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거긴 하기 때문에 뭐 양면성이 좀 있는 그런 세금인 것 같고요. 대상 기준을 올리는 방법도 그리고요. 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룰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 MSCI 선진 지수 편입 이슈인데 새 정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게 외환 시장의 개방 문제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외환 거래를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하고 있는데 MSCI는 이걸 24시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MF를 겪었던 우리 정서에서는 조금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싱가포르의 사례를 배워서 스와프 한도를 걸거나 실물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투기적 거래의 한정에서는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예. 또 하나의 관건으로 지목되는 게 공매도 전면 재개도 이 형평성 강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죠.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은 역외 환율 시장의 오픈입니다. 24시간 열어달라는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뭐 외환 시장을 열었다 해가지고 이게 뭐 경제 위기로 전이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그 원화 거래 규모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 공매도와 전면 허용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하락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퀀텀 펀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아마 한 30-4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이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좋다. 아주 긍정적이다. 네, 즉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또 퀀텀 점프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처럼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오늘 정리, 이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를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코스피 1만 시대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남일 아니야 이렇게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1만 시대 혁신 자본시장이 이끈다라는 기획 첫 번째 순서 진행했는데 다음 편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네, 이제 언제 매주 나옵니까? 진행됩니다. 매주, 알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이 퇴출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서울시에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정부는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동아건설의 전문 건설업 면허 취소 이후 처음입니다.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기존의 수주한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는 사실상 막힙니다.
더불어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의 페널티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 가운데 주택사업이 약 70%인 HDC 현산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나아가 부실공사 건설사란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붕괴 사고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인 HDC 현산의 주가는 오늘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만 HDC 현산은 정부 발표에 앞서 이달에만 8,1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HDC 현산 사례를 두고 정부가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력한 규제보다는 이 안전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감리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서울시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 HDC 현산에 대한 제재 방침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남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만찬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금 전 오후 5시 59분에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 장소인 상춘제의 앞마당 격인 녹지원에서 만나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상춘제에 6시 3분에 함께 입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됐던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만 단둘이 만나는 독대 형식으로 추진됐었는데 오늘 만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다만 배석자를 물리고 독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선 이후 19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 가운데 가장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만찬 이후에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어제 회동 성사 소식을 알리면서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한 의제 없이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두 차례 윤 당선인에게 브리핑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 과정에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쌓인 갈등과 오해도 이번 회동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거론은 되겠지만 여론조사상으론 부정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늘 회동 결과가 따로 공개가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만찬은 종료 시각을 딱히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회동 결과 브리핑 역시 명확하게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 기자들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동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비롯해 대선 이후 여러 차례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동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카드가 교통비 대금이 뒤늦게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 4년 전 택시비 이용 대금이 뒤늦게 청구되는 문제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보도하자 조치에 나선 겁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카드가 과거에 이용했던 택시비가 뒤늦게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앞서 한 이용자가 4년 전 탔던 택시비가 최근에서야 청구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로 택시비를 지불했는데 티머니와 카드사 간에 청구 기한이 없어 과거 매출이 카드사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카드는 법리적 문제를 떠나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뒤늦게 청구된 택시비는 하나카드가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티머니와 세부 내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머니도 당시엔 휴대전화가 꺼지면 매출 정보가 뒤늦게 전달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단말기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해 지연 청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황당한 청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국내 카드사들도 티머니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매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카드로 5년 전 결제했던 택시 요금이 뒤늦게 청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카드사하고 티머니하고의 계약 기간이 있을 거예요.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청구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했지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미국 국고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제로 수준까지 좁아졌습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보통 경기 침체 신호로 읽히는데 실제 연준이 단기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조만간 금리 차 역전이 현실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파급이 우려됩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1년 사이 0%대로 바짝 다가선 미국 장단기 채권 금리 차.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때마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는데 문제는 5월 FOMC에서 빅스텝이 이뤄진다면 3분기부터 금리가 역전돼 우리 경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면 상반기 말, 늦어도 3분기 초반에는 역전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세계 경제가 나빠질 수가 있고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이와 함께 국내 경기에도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기관들 역시 이달 들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여기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도 불안 요인입니다. 시장에선 5월 FOMC 전 4월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4월 금통위 참석 여부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만큼 빠르게 못 높여가지고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국내 경제가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 위기의 위험 때문에 불안해진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중 미국계가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경기 침체로 빠져나간다면 주식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해 우리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경기 침체 전조로 보기엔 무리라며 선을 그은 한국은행. 시장에선 3분기 금리 역전과 함께 경기 침체 신호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고웨스트 조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원래 허정민 앵커가 진행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기업은 쿠팡입니다. 이 뉴욕 증시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기대와는 달리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장 첫날 시초가가 63달러 50센트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한 4분의 1 수준입니다. 공모가에 비해서도 한 절반 수준이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이커머스가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쿠팡의 주가는 바닥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월가에서 쿠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료 멤버십 요금을 올렸잖아요. 4,990원인가요? 네. 보통 가격으로 올리면 주가가 개선이 되던데 쿠팡은 그 반대인가 봅니다. 그 이유가요. 요즘 월가가 가장 폐하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인데요. 쿠팡이 한 이야기에 주장하는 게 있죠. 계획된 적자.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여지없이 시장에서 박한 평가를 받고 또 주가도 흔들리는데요. 쿠팡이 이런 멤버십 요금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도 지금의 주가 수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언급하신 이제 쿠팡의 요금 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먼저 사실 발표했는데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만 올렸었는데 이제는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990원까지 올리는데 뭐 경쟁사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여기에 무료 배송뿐만이 아니라 한 달 내 무료 반품 그리고 쿠팡 플레이 같은 것이 멤버십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과연 이것이 흑자 전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사용료 인상에 나선 것은 2019년 출범 이후 처음인 만큼 월가에서도 모처럼 앞으로 쿠팡의 경영 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이라면 그동안은 별로 쿠팡에 관심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무려 한 6개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이후에 반년 동안 보고서가 없었거든요. 서글픈 일이네요. 예. 흔히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예. 한국에서야 뭐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유통기업으로 꼽히지만 사실 한국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요. 뭐 일례로 아시아 이커머스사로 쿠팡과 JD.com을 묶어서 평가를 하는데 뭐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죠. JD.com 같은 경우 5억 7천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1,790만 명 정도입니다. JD.com도 온라인 쇼핑사죠? 그렇습니다. 알리바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마켓 크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된 분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달 들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이 도이치뱅크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베이차우 애널리스트는 최근 이 아시아 인터넷 업종의 공황 매도가 끔찍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일부 종목들에게 분명한 구매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차후 애널리스트는 이 멤버십 요금 인상에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쿠팡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외형 확장 그리고 적자를 감안한 마켓시어 확보보다는 수익 확대로 돌아섰다는 그 변화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만 제시한 목표가는 $25 그러니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UBS와 잭스 인베스트먼트도 쿠팡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 이제 새롭게 낸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으로 4,3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 주가 대비 매우 높은 목표가 $52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종의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적자를 만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수익을 좀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시작했다. 본다. 예, 그런 거네요. 네. 네, 좀 더 능동적인 행동으로 보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쿠팡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던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제는 빌 게이츠가 주목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월가 큰 손들의 투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쿠팡이 말씀하신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는 이달 초에 쿠팡 주식 10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또 팔았는데 보유 지분 한 10% 수준이고요. 반면에 퀀텀 펀드의 스타 매니저로도 유명한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무려 포트폴리오의 20%를 쿠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는 한 5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를 얘기하셨는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한 1%가량을 쿠팡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 지분 평가액이 2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재단에게는 의미 있는 비중이란 분석입니다. 손정희는 지분을 축소했지만 미국의 큰 손들은 반대로 늘리고 있다. 쿠팡의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월가는 좀 어떤 부분을 과제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에릭 차 애널리스트가 쿠팡을 분석하면서 4가지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경쟁 구도와 시장 점유율,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쟁력, 규제 환경,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총 매출 성장 가능성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 좀 눈에 끄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쿠팡이 이사회로 영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의 브렉스 기업의 창업자인 페드로 프란체스키입니다. 20대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창업자인데요. 브렉스는 이제 특히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신생 기업들의 재무 관리를 돕는 기업인데 쿠팡이 입점해 있는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쿠팡페이가 네이버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처럼 좀 더 다양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한국을 넘어서 일본과 대만, 베트남 등 쿠팡의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유통기업들 거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국내 포션만으로는 쉽지 않은 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